그날 아들 가족은 여행을 떠났고 나는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집이 누구 건지 이제라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여름 서울 양천구. 햇볕이 창문을 타고 집안 깊숙이 스며드는 오전 6시. 박정환은 오늘도 자동으로 눈을 떴다. 알람도 없이 몸이 먼저 일어난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긴장을 푸는 날이 과연 있었을까?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주방으로 향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며느리 수연은 아침에 예민하다는 이유로 커피포트 소리조차 꺼려했다. 정화는 매일 그 집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자신의 발소리마저 줄이며 살아왔다. 작은 손길로 식탁 위를 닦고 손녀 둘의 도시락을 싸는 일부터 시작됐다. 달걀을 지단처럼 붙이고 당근은 별 모양으로 자르고 김밥엔 고명을 정성스레 얹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와락 안기며 할머니 최고라고 했던 시간. 지금은 도시락을 열자마자 투정부터 부리는 손녀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 또 이거예요? 나 햄만 먹고 싶었는데. 눈빛도 말투도 닮아가는 듯했다. 누구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세탁기 앞으로 갔다. 빨래 바구니 안엔 이미 분리된 채로 놓인 새 식구의 옷가지와 혼자 겉도는 듯한 그녀의 작업복이 있었다.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빨래도 따로 하는 게 당연한 시대인가. 정화는 세제를 붓다 말고 잠시 손을 멈췄다. 마치 무언가 손끝에서 멈춰버린 듯한 느낌. 그녀의 손에는 이제 익숙함만이 남아 있었다. 애정도 의미도 없이. 오전 10시. 그녀는 자신의 일터인 남의 집으로 출근했다. 가사도우미라는 직업은 익숙했고 그곳에서는 오히려 인간 대접을 받았다. 정화 아주머니, 커피 한 잔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그곳에선 고맙습니다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었다. 오후 5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서 아이들 간식거리를 샀고 수연이 좋아하는 무화과도 몇 개 담았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지난 세월처럼 이 집에서도 정화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말이 날아왔다. 어머니, 저녁은 6시에 맞춰주세요. 오늘은 삼겹살 먹을 거니까요. 목소리에 피로는 없었다. 다만 명령만이 있었다. 정화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을 차리던 중 갑자기 허리가 찌릿하며 내려앉았다. 2달 전부터 통증이 시작된 허리는 이제 버틸 수 없는 지경이었다. 병원에 다녀오라는 친구의 권유를 뒤로 미뤄둔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참았다. 다음 날 아침 결국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디스크가 터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말. 수술 날짜를 잡고 돌아오자 집안은 조용했다. 아들 준서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 수연은 관심조차 없었다. 정화는 조심스레 말했다. 준서야, 엄마 수술해야 한단다. 그 말에 돌아온 건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하는 말뿐이었다. 정화는 그날 밤 베개니 들적시며 눈물을 삼켰다.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녀가 만든 공간에서 그녀는 식구가 아닌 가정부였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 수술 당일 그녀는 혼자였다.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는요? 정화는 웃으며 말했다. 올 사람 없어요. 괜찮아요. 혼자 수술을 받고 혼자 마취해서 깨어났다. 입술이 말라도 물 한 모금 줄 사람 없었다. 그날 그녀는 인생의 밑바닥을 느꼈다. 이 집에서 내가 누구였나? 나는 정말 가족이었나? 그 모든 질문이 마치 가슴을 칼날처럼 찔렀다. 서울의 여름은 유난히 습했다. 허리 수술 후 퇴원한 박정환은 몸을 가누기도 버거웠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더 버거웠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수연은 미소 한 점 없이 말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그 말에 정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식어갔다. 다음 날 아침, 조용한 거실 한쪽에서 그녀는 허리에 찜질팩을 얹은 채 TV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말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나를 밀어낸 건 너희들이야. 그 말에 정화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이 집은 누구의 집인가? 나는 왜 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가?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모아온 적금, 가사도우미 시절 벌어들인 월급, 아이 학원비 대신 새 옷 한 벌 안 사고 쌓아둔 영수증들. 30년을 버텼다. 가정부처럼 그림자처럼 마치 공기처럼 살아왔다. 그 시간이 과연 가치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주방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내렸다. 평소처럼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지 않았다. 며느리가 일어나 거실로 나오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도시락은? 정화는 대답 대신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늦은 오후 정화는 무릎을 굽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너무도 단호해서 자신도 놀랐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가족들 동의는 받으셨나요? 정화는 대답했다. 이 집 제 명의예요. 제가 정리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뒤 정화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지 않았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숨죽이고 살아온 박정화라는 이름이 이제야 다시 떠오른 것뿐이었다. 다음 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정화가 매일 닦고 광을 낸 덕분에 상태는 훌륭했다. 정말 깔끔하네요. 할머니가 관리 잘하셨나 봐요. 정화는 작게 웃었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30년 동안 듣지 못한 인정 같았다. 며칠 뒤 젊은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다. 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집 정이 가네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정화는 순간 목이 메었다. 행복 그래. 나도 한때는 행복하다고 믿었지. 계약서를 쓰는 순간 손끝이 얼얼했다. 계약금이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돈보다 더 무거운 건 지난 세월이었다. 모든 일이 끝난 밤. 정화는 방 안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어린 준서를 안고 웃던 젊은 엄마의 얼굴. 허름한 가사도우미 유니폼을 입고 찍은 첫날 출근 사진. 그리고 남편의 유품 속에 있던 편지 한 장. 정화야, 언젠가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될 거야.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래, 나 이제 알 것 같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삿짐 박스를 하나 꺼냈다. 지금까지 쌓인 모든 감정을 그 안에 함께 담았다. 이삿짐 박스를 조심스레 닫으며 박정화는 혼잣말을 되뇌었다. 내가 떠나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날 저녁 그녀는 주방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 속에 가득한 건 딸기 요거트, 초코우유, 샐러드팩, 닭가슴살. 모두 아이들과 며느리 입맛에 맞춰진 것들 뿐. 그녀가 좋아하는 묵은지는 찾을 수 없었다. 정화는 오래된 찬장에서 꺼낸 통조림 하나를 조심스레 데웠다. 혼자 먹는 저녁 아마 이 집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몰랐다. 작고 어두운 방.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정화는 늘 잠을 청해왔다. 허리 수술 후 누워있던 날도 혼자 울던 날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들은 아들 부부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진짜 힘들어. 우리끼리 외식도 못하고 친구 초대도 불편해.
그러게. 요양원 같은 데 알아볼까?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 순간 정화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자유. 그들의 자유는 내 존재를 지우는 것으로 완성되는 건가? 그동안 내가 해준 도시락, 죽, 미역국 모두 간섭이었던 걸까? 그날 이후 정화는 소리 없는 분노와 외로움 속의 감정을 하나씩 정리해갔다. 의외로 차분했다. 모든 걸 알고 난 후에는 감정보다 계산이 더 선명해진다. 계약 잔금일이 다가왔고 새 집으로의 이사 날짜도 확정되었다. 올진. 경희가 소개해준 작은 바닷가 마을. 그곳엔 아무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는다. 손녀가 뛰어다니며 말했다. 할머니, 이번 제주도 여행엔 진짜 신나요. 우리 내일 떠나요. 정화는 웃었다. 그래, 신나게 다녀와. 진심이었다. 이번 여행은 아들 가족과의 마지막 작별 여행이기도 하니까. 다음 날 그들이 떠나자 집안은 놀랄 만큼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그녀는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다. 놀랍도록 물건이 없었다. 오래된 옷, 사진 몇 장, 그녀의 책 2권, 아리의 사료봉지. 거실에 나가 앉아보았다. 정화가 앉을 수 있었던 자리는 늘 같은 곳. 소파 끝 모서리. 그곳에 앉으면 텔레비전은 기울어 보였고 등받이는 불편했다. 문득 든 생각. 이 집은 내가 30년간 번 돈으로 산 집이다. 내가 청소하고 요리하며 번 돈으로 얻은 공간이다. 그런데 왜 나는 언제나 낯선 사람처럼 살았을까? 이틀 후 정화는 거실벽에 종이 한 장을 붙였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닙니다. 새로운 주인이 곧 이곳으로 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단 한마디도 아들 가족에 대한 원망은 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현실을 담았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있던 그녀는 처음으로 방에서 자지 않았다. 정확히 소파 중앙 등받이가 가장 편한 자리에 앉아 컵차를 마셨다. 가만히 들려오는 시계 소리, 박정화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의 주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박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연, 그리고 손녀들이 떠들썩하게 들어섰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 진짜 재밌었어요. 손녀들의 밝은 얼굴이 정화의 마음을 한순간 흔들었지만 그녀는 미소 지을 수 없었다. 이제는 마음으로 떠나온 뒤였다. 거실 한가운데 박스들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수연이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짐이 이렇게 이사 가려고 싸놓은 거야?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준서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라뇨,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삿짐 센터 와. 정화는 담담하게 말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어머니, 저희 여행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나한테 한 그대로 했을 뿐이야. 정화의 말투엔 원망이 아니라 정리된 감정이 묻어났다. 엄마,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렇게. 준서가 다급하게 말했다. 정화는 고개를 돌려 천천히 둘을 바라봤다. 너희 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야. 수연의 눈썹이 꿈틀렸다. 저희가 언제 어머니 나가시라고 했어요? 요양원 이야기한 거 잊었니? 청소는 매일 하라고, 빨래는 따로 하라고, 저녁은 정확히 6시에 맞추라고. 그 말들이 전부 나보고 나가란 얘기가 아니었어? 둘 다 말이 막히는 듯 입을 다물었다. 정화는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너 키우며 적금 들고 옷도 안 사고 매일 청소하며 만든 집이야. 수연이 작게 반박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몰랐다. 몰랐다고? 너희는 그냥 들어와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니? 그 말에 준서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안 받았잖아요. 우린 생활비 드리려고 했는데. 정화는 조용히 웃었다. 내가 안 받았다고? 아니, 너희가 돈 얘기만 하면 표정부터 굳었잖아. 수연이가 그런 계산적인 얘기 싫다고 했을 때 난 그냥 포기한 거야. 모든 말을 꺼내고 나니 가슴이 이상하리만치 시원했다. 그녀는 다시 말끝을 눌렀다. 그래서 이제 나도 계산 좀 하려고. 너희가 날 가사도우미처럼 부렸다면 나도 이젠 계약서처럼 굴게.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수술하러 병원에 혼자 갔던 날 기억나니? 하얀 병실 천장만 보고 혼자 깨어났던 그날. 너희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 수연이 고개를 떨궜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다. 내가 이 집 떠난다는 건 너희를 벌주는 게 아니야. 이젠 박정화로 살겠다는 거야. 너희 엄마나 시어머니로만 살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처럼 말했다. 내일 아침 7시에 이삿짐 센터 와. 너희도 금요일까지 이 집 비워줘야 해. 새 주인이 그날 들어와.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어. 수연이 소리쳤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건 너무하잖아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도 잘만 제주도로 가족여행 다녀왔잖아. 수연 씨 친정도 있잖니. 나도 늦은 나이에 새 출발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손녀들이 멍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녀는 잠시 아이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이제 진짜로 자신의 이름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름도 인생도 되찾을 준비가. 의사 당일 새벽 5시 정각. 박정화는 언제나처럼 눈을 떴다. 하지만 오늘은 도시락을 싸지도 걸레를 들지도 않았다. 방 안엔 이미 포장된 짐박스 6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오래된 가구 몇 점, 작은 화분 하나, 그리고 아리의 목줄. 이 집에서 박정화가 가져갈 전부였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다. 서울의 여름은 여전히 더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차가웠다. 오전 7시 이삿짐 센터가 도착했다. 젊은 기사들이 짐을 들며 말했다. 할머니, 생각보다 짐이 적네요. 30년 사셨다면서요? 정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살았던 시간만큼 쌓인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있던 준서와 수연은 굳은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묘하게 조용했다. 정화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살아. 너희도 잘 지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수연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정화는 단호히 말했다. 아이들 핑계 대지 마. 그동안 너희가 나를 대하던 방식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운 거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 손녀들을 바라봤다.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해. 준서가 벌떡 일어섰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요. 지금이라도 계약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미 늦었어. 이 집은 내 인생의 감옥이었고 이젠 떠나야 할 시간이야. 수연이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정화는 그 말에 멈칫했지만 곧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기적일 거야. 하지만 그게 왜 나쁘지? 나는 74년을 남 위에 살아왔어.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니? 짐이 모두 트럭에 실리고 기사들이 인사를 건넸다. 잘 다녀오세요, 할머니. 새 집에서도 행복하세요. 정화는 마지막으로 현관을 바라봤다. 이 집에서 30년. 그러나 정작 나로서 산 시간은 몇 년이나 됐을까? 손녀들이 울먹이며 달려왔다. 할머니, 우리 진짜 못 보는 거예요? 정화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꼭 안았다. 보고 싶겠지.
하지만 할머니는 이젠 행복하게 살 거야. 너희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라야 해. 트럭에 오르기 전 준서가 다가왔다. 엄마,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정화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래, 결국 그거였구나. 내가 정말 궁금했던 건 그 말이었어. 내 돈이야.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울진에서 조그만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정화는 마지막으로 대답했다. 그래, 이기적으로 살 거야.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인생은 이제 그만이니까. 차문을 닫고 트럭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박정화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있었다. 3시간의 고속도로. 서울의 빽빽한 건물들이 사라지고 창밖엔 푸른 산과 바다가 펼쳐졌다. 박정화는 조용히 속삭였다. 경희야,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이제 알았어. 넌 너무 오래 좁은 데 갇혀 있었던 거야, 순이야. 도착한 울진의 바닷가 마을은 소박했지만 정겨웠다. 조그만 담장이 있는 단층집. 창문을 열면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다. 정화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좁지만 따뜻한 공간. 낯설면서도 처음으로 내 집이라 느껴지는 곳. 냉장고를 열자 경희가 챙겨둔 반찬통들이 들어있었다. 된장국, 김치, 삶은 달걀, 묵은지. 눈물이 났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냉장고는 처음이었다. 아리도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다. 정화는 웃으며 말했다. 아리도 이제 자유롭구나. 우리 둘 다 진짜 집으로 온 거야. 그날 밤 정화는 텅 빈 집에서 처음으로 전등을 껐다. 어둠이 무섭지 않았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아침상을 차렸다. 김치볶음밥, 계란 프라이, 미역국. 소박하지만 눈물나게 맛있었다. 그동안은 남 입맛에만 맞추느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잊고 살았다. 오후엔 시장에 다녀왔다. 상인들이 먼저 말을 걸었다. 혼자 사세요? 예,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요즘은 혼자 살아도 당당한 세상이잖아요. 그 말이 정화의 가슴을 울렸다. 당당하게 산다는 말. 그녀는 그 말을 처음 듣고 처음 믿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다를 다시 바라보았다. 햇빛이 물결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박정화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 그리고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말을 놓았다. 고생 많았어, 정화야.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 그날 밤 정화는 깊은 잠에 들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꿈. 그 꿈 속엔 푸른 바다와 끝없는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길 위엔 걷는 그녀의 발걸음이 있었고, 그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과거의 슬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울진에 온 지 3달이 되던 날이었다. 그날도 박정화는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다. 햇빛이 부서지고 파도는 조용히 밀려왔다. 정화는 모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써보았다. 정화. 익숙하면서도 어색한 글씨체.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집에 돌아오니 낯선 그림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실루엣. 준서였다. 엄마, 문 열어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얼굴은 한층 수척해 있었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거실에 앉은 준서는 연신 눈치를 보며 말을 더듬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공기도 맑고 바다도 보이고. 응, 좋아. 정화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말 속엔 거리감이 있었다. 한때 전부였던 사람에게조차 더 이상 감정을 쏟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엄마 심심하지 않아? 혼자 계시니까. 전혀. 하루하루가 분주해. 이웃들과 밥도 나눠 먹고 텃밭도 가꾸고 아리랑 산책도 하고. 준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우리 요즘 많이 힘들어. 장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솔직히 눈치가 너무 보여. 수연이도 매일 엄마 얘기해. 우리가 너무했다고. 정화는 조용히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목소리엔 동정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멀어진 감정의 경계선 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느낌이었다. 엄마,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말해. 지금에서야 깨달았어.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정화는 묵묵히 차를 끓였다. 된장찌개도 함께 끓였다. 30년을 해왔던 일. 하지만 오늘은 단 한 사람을 위해, 그 사람도 처음으로 사과하러 온 이를 위해 만든 밥상이었다. 준서는 한 숟갈 뜨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이 맛이야.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그리웠어. 정말로. 정화는 미소도 눈물도 없이 말했다. 너희한텐 늘 당연한 맛이었겠지.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어? 없어.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리고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하며 살고 싶지 않아.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화는 다시 차분하게 말했다. 가끔 놀러 오는 건 좋아. 그렇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살진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말로 다 못할 만큼 미안해. 정화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로 보여줘. 그 말에 준서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 얼굴 예전엔 본 적 없었어요. 정화는 그제야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야 나도 나를 닮아가나 봐. 울진에 온 지 반년이 흘렀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따라 아리와 걷는다.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 발에 닿는 모래의 감촉. 이제 박정화의 하루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진다. 텃밭에서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가지가 통통하게 자라났다. 정화는 손수 키운 채소를 이웃과 나눴다.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다. 정화 씨 손은 금손이네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박정화라는 이름으로 불린 순간이었다. 준서는 매주 한 번 안부 전화를 한다.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였다. 가벼운 농담, 근황 이야기, 아이들의 소소한 일상. 무리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느껴졌다. 얼마 전 손녀들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할머니, 여름방학에 놀러 가도 돼요? 그녀는 조용히 답장을 썼다. 할머니도 너희가 보고 싶단다. 하지만 하루만.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와야 해.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도록, 더 이상 지워지지 않도록 그녀는 선을 그었다. 사랑은 주되 자신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가끔 서울에서 전화가 오기도 한다. 그 집은 결국 전세로 넘겨졌고 수연은 친정에 머물다 따로 나가 살기로 했단다. 준서는 처음으로 생활비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그 모든 소식을 듣고도 정화는 담담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어느 날 밤 거실 창문을 열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순이야,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누구의 그늘도 아닌 너의 이름으로 살아.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다. 가까운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인생수기 공모전에 참가하기로 한 날이었다. 수기 제목은 간단했다. 이름을 되찾은 사람.
글을 쓰기 시작한 그녀의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지금은 더 이상 누군가의 대신 살아주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또박또박 적었다. 이제 나는 박정화입니다. 그 어떤 호칭보다 내 이름으로 불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박정화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이름이 아닌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당당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